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다 그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이 서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뭐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왜곡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왜 그걸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국정의 우선 과제 중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지금 우리 기록물 관련해가지고 뭐 국민의힘도 뭐 국회 동의 얻어서 민주당에 같이 이거 좀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 뭐 규명하겠다 이러는데 이거 뭐 협조하실 생각이? 할 생각이 없는데. 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요, 제가 앞에 첫 번째 쓰는 주제가 이 정치 보복 수사 논란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향한 이 검경의 수사, 이게 정치 보복 수사냐 아니냐, 정치권은 뭐 늘 항상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근택 대변인, 네. 어떻게 보세요?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이거 좀 걸어주시죠. 네. 뭐 저는 뭐 정치 보복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아마 국민의힘이나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는 뭐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 최근에 아마 가장 언론에 많이 나왔던 거는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인사청문회 장관들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언론에서 정말 많은 혐의들이 나왔습니다.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 수사한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네. 그건 뭐냐면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의혹이 제기되면 똑같이 수사해야 되는데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뭐 수사 입회도 해보고 저도 뭐 직접 고발도 당해보는데 이 현재 아마 이재명 후보 의원 쪽 수사하는 게 경기 남부청하고 분당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보면 굉장히 과거와 다른 형태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같이 병합할 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하려 그래요. 이게 결국은 경쟁적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별로 경쟁적이에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인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장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인사가 끝났고 경찰청장 뭐 면접까지 본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뭐 경찰서장이라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경찰이든 검찰 수사들이 민주당 쪽 인사들한테 더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윗선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 쪽 인사들이 다 제기됐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도 소식이 안 들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파적인 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현근택 전 대변인은 정치 보복이다. 이종근 평론가 입장은 어떤가요? 그런 정치 보복이라면 맨날 해도 된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이 2017년도에 한 말입니다.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이어질 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당시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구현이다. 그러면 이것이 맞다면 지금도 맞다는 거죠. 이것이 틀리다면 지금도 틀린 거고요. 그런데 이때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적폐 청산인데 지금은 정치 보복이다 하면 남에 대한 수사는 적폐 청산이고 나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내로남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지금 하는 수사들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부 그러니까 지난 정부 내에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 월산 원전 사건이라든지 또는 동부지검을 해체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또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또는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대장동 의혹 사건, 대장동 의혹 사건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특검 받겠다, 수사 같이 하자라고 했다면 그런 수사들을 지금 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수사가 아니니까 저는 그때가 맞다면 지금도 맞다. 생각입니다. 홍영식 소장님은 어떤 견해세요? 일단 저는 여론 또는 민심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과거 다른 정부에서 보면 경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항상. 근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데 네. 이 사실 이번 수사건은 법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 모든 대상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하나가 뭐가면은 이 공정하다는 것은 모든 대상에서 동일한 잣대를 대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그 정치 보복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은 현재 여당 내에 문제되고 있는 것까지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이 되면은 정치 보복이 안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 보복에 오히려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은 어떻게 저도 홍 보세요? 소장님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 중립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복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네. 결국 타이밍과 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윤규 전 산업부 장관도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수사를 할 때 중요한 건 투명성과 공정성과 균형성이다.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파다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구속영장이 인용이 되려면 완전히 그 누가 보더라도 범죄다. 또 도주할 염려가 없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근데 좀 더 수사를 해서 그러면 근거를 명확히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 좀 아직 조사도 충분히 안 됐는데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딱 뭐 어쨌든 이제 인사들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압수수색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청구도 지난번에도 환경부 장관도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엔 당연히 기각 예상됐거든요. 네.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에 보면 법인카드를 뭐 120군데 이상 사육처를 압수수색하고 그냥 신용카드사에다 조회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뭐 100군데 이상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 딱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성남시청도 보면 압수수색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장동 1년 내내 얘기해왔어요. 1년 내내 수사 얘기했고. 근데 대장동에서 뭐 지금 뭐 배임이 되냐 안 되냐 이 논란 1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에서 별 나온 게 없으니까 백현동 다시 털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또 다시 똑같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뭐 보여주기 정치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보복 수사에 대한 기자 질문에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 답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이게 좀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앞뒤 이렇게 맥락을 보면 네. 이것이 민주당 정부 때는 정치 보복 수사를 안 했냐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말보다는 그 앞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수사라는 것이 과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미래 일을 갖고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러면 과거 일을 갖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 자신의 어떤 정부까지도 또 수사가 되면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때는 이렇게 과거일부터 수사를 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런 일환이다. 그러니까 네. 그런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정부 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라든지 정치 보복이라는 뜻이 아닌데 네. 도리어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국회에서 지금 대변인의 어떤 그런 네. 논평이 있었던 게 아니냐 싶은 거죠. 배 수장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앞서 이종근 평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묵혀둔 사건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네. 수사 성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뭐 앞으로도 계속 치열하겠죠.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보복인지 보복이 아닌지에 대한 두 당의 입장은 완전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사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사할 일이 있으면 수사를 해라. 네. 블랙리스트가 됐든 울산시장이 됐든 대장동이 됐든 명쾌하게 수사돼야 되는 거죠. 플러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혹이 되고 있는 게 있다면 국민의힘의 의혹도 다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법은 법대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현근택 대변인 말씀하셨던 대로 전 대변인 말씀하셨던 대로 압수수색은 한 군데만 해도 풀릴 수 있는데 100군데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합리적으로 균형성 있게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게 전개된다면 그건 국민의 힘이 실리는 거죠. 국민의 네.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실리는 것이죠. 네.
홍 수장님, 네. 민주당 우상호 위원장이요. 수사의 중심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오른팔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떤 의미의 얘기일까요? 아마 지금 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많이 처지가 오버랩되는 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어쨌든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았으니까 그 업무를 이런 어떤 일이 진행이 되면은 네. 당연히 책임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뭐 검찰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건대 어떻게 움직일지 뭐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법무부 장관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민주당의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것이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은 전 정부의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당사자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 수사가 끝났을 때 정치적 논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현 대변인, 네. 은수미 성남시장이 최근 시장실 컴퓨터만 4번 털렸다. 제가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지금 아마 뭐 성남시청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 때도 압수수색하고 지금 백현동 때문에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성남 FC 관련돼도 있고, 어찌 보면 다 이제 성남시청에는 전 시장이 뭐 이재명 지금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사를 할 수 있죠. 수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수사 보면 이게 사실은 한 번에 그전 선거 과정이 다 있었던 얘기거든요. 네. 그럼 한 번에 이제 쭉 몰아가지고 딱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로 이제 분석하면 되는데, 한 건 나오는데 이 건 하다가 안 되면 이 건 하고, 이 건 하다 안 되면 이 건 하고, 이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네. 똑같은 자료거든요. 똑같은 컴퓨터고, 다른 컴퓨터를 뭐 한다고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남시가 뭐 서울시라든지 뭐 경기도처럼 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기초단체인데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터는 걸 보면 나올 때까지 먼지 털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 살펴보겠습니다. 이중근 평론가님. 네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요.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잊혀주고 싶다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 호문을 연 이유는 뭘까요? 결국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마지막 중심은 대통령에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자,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한 기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네. 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헌법 조항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당시에 피살 공무원이 3시 30분, 21시 30분에 우리나라 군인이 그러니까 북한 영해에서 북한의 그런 그 선박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이 피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것을 인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9시 40분에 총격을 가해서 10시 11분에 소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이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월북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다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만 해도 3시간 정도 넘거든요. 그 3시간 동안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 헌법에 나타나 있는 국민의 생명을 네. 지키기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네.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전 대변은 반박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아마 뭐 이유는 모르죠. 객관적인 팩트는 왜 넘어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미 NLL은 넘어간 상황이었거든요. 조리 네. 때문에 흘러갔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물론 뭐 저도 지금 말씀처럼 뭐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송환을 요청한다든지 할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걸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안 했다고 해서 이거를 뭐 문재인 정부에서 죽였느냐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네. 저는 오히려 뭐 객관적인 팩트는 아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I 감청 자료 그거거든요. 북한 군인과 그 어선과 북한 군인들 사이의 대화로 거길로 그걸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인적 사항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용어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아마 국방위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그냥 지금 다시 보면 된다고 봅니다. 네. 국방비집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당시에는 그럼 큰 문제 제기가 안 됐었나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 네. 보도상에는 여야 의원들이 이걸 보고 그냥 큰 문제제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야 아마 제가 보니까 하태영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그 당시에도 문제제기했다 하는데 네. 크게 언론에 안 났었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은 사실 청와대 기록도 그걸 근거로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지금 국방부의 그 감청 자료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국방에서 다시 본다든지 그게 네. 부족하다 그러면 뭐 약간 각색을 해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하는 게 맞고 사실은 증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뀐 네. 거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판단만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국민의힘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 TF 팀도 만든다고 하고 지금 감사원 감사도 예고가 돼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의 성격상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각 기대하는 게 좀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보수 정권에는 더 크게 기대하고 진보 정권에는 덜 기대할 수도 있고 또 반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머니 이 사건의 경우는 우리가 과거 이왕재 사건인가요? 옛날에 금강산에서 발생했는. 네. 예를 들어 그 사건의 경우는 보수 정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정권에서 일어났으니까 남북 관계가 썩 좋지 않는 관계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대탕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이 사건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감사원이 이제 여기 뭐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파헤치려고 할 때 문제는 이제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 이것이 사실관계는 어떤 형태로는 더 규명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네. 검찰하고 달리 감사원이 좀 더 감사원이 만약에 참여를 하면 기대하는 것이 이 사건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밝혀지기를 기대할 겁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게 밝혀질까?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더라도 국민들이 이 여야가 관련 있는 상황에 두고 수긍을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배 수장님. 네. 이게 시작부터 월북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그 하태경 의원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린 발언입니까? 근데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왜 그럼 그때 그 당시 2020년 9월 말경에 이 부분이 정폭됐을 때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못했을까? 그건 네. 결국은 증거와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상 규명이 아니라 이건 진실 규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도 해경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뀐 게 없는데 2년 전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럼 이거는 진실이 뭐냐? 이렇게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야기할 때도 국방부는 그랬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것은 월북 정황이다. 그리고 해경은 국방부의 자료를 판단했다. 국방부는 해경의 자료를 판단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네.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져 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국방부나 해경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봐서 생각과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 2년 전에는 청와대 지침을 받았다. 핵심은 그겁니다. 네. 지금 관련되는 월북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모든 자료를 저는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건 국민들이 알 권리, 진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정말 그 당시에 9월 2020년입니다. 9월 22일 9시 40분경에 이 서모 공무원이 피살이 됐는데 네. 그 다음날 이길 날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기조연설이 있었거든요. 네. 말 그대로 대북 눈치 보기였냐. 북한이 너무 신경 쓰여서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지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월북의 근거가 있는 거라면 여러 가지 채무 부담이나 개인의 신상 이유 때문에 이거는 모든 기록물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모두 다 파악을 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 수장님, 네. 요새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색량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렇죠.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 확 검색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빅데이터 상의 검색량이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입니다. 그래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여론조사에서는 판판이 지고 있던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구글 트렌드에서의 검색량이 많았다. 네. 인터넷에서의 검색량이 많았다. 그만큼 지금 거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연동돼서
주목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네. 이중근 평론가님, 네네. 최근 전 대통령 부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순 여사를 깜짝 만났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 부인이 전임 대통령 부부를 만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네. 국민 통합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사실 각각의 어떤 대통령들이 어떤 지역이나 혹은 어떤 갈등의 대상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통령들이 각각의 어떤 그런 그 상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대통령 부부들을 다 만나면서 사실상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는 측면. 두 번째는 정권의 승계에 대한 정당성, 정권이 이렇게 평화롭게 네.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있게 승계되었다는 어떤 두 가지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좀 부각된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전임 그 대통령 부인들도 제가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또 김정숙 여사도 보도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전직 대통령 가족들을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 소장님, 그 이번 만남은 양산이 아닌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또 대화 내용이라든가 사진 이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뭐 여론조사를 한 2 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 정치인이나 영분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자리가 성공한 자리란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의 그 방식, 성공 방정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분명히 적극적 향보를 하겠다는 의사인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여론의 부담이 있으니 조금씩 뭐 사람이 저의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씩 기정사실화해 가는 과정인데 네. 실제 이제 이번에도 그 특이한 게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말 메시지도 굉장히 이슈가 되지만은 사진 이미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 여론조사상에서는. 긍부정 다 포함해서 논란이죠. 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후 행보의 그 큰 과정에 두고 전략적인 차원에 두고 메시지나 내용을 내지 않으면서 네. 그 관리를 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 대변인, 그래서요, 이제 후보 시절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는 사실상 이제 끝난 것 아니냐. 그래서 여사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 제2부속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이요,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에 동행했던 대통령실에 채용된 김건희 여사 지인에 대해서 부서, 직급, 임명 날짜를 밝히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저는 어떤 부서에 소속됐는지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들이 사실상 채용된 거는 코바나에 일했던 어떤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채용된 것인데 네. 지금 말씀처럼 전담팀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유명한 황 사장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시민사회 수석실 청년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분이 청년 일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 또 어느 부서에 속했다고 못 밝히는 게 밝혔을 때는 예를 들어 그 분야에 일할 사람이 맞느냐 이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부속실이라든지 전담팀이 있다. 거기에 코바나에 이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한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니까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채용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소속돼 있는데 이 수행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부속실 그 속해 있는 저 수석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게 얘기 나왔을 때는 사적 채용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런 논란이 아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으로 가보죠.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보수의 노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은 겁니까? 앵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 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우회전했다. 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런 용기가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어떤 용기냐면 한미 FTA 이건
자신을 지지해준 그런 진보 진영으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단안을 내렸습니다. 그건 국익이라는 국익이 우선되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또 뭐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지지해준 그런 그 세력에 대해서 그것만이 꼭 옳은 건 아니다라고 네. 정면 돌파하면서 국익을 위한 어떤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이 아마 이준석 대표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보수가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원래부터 어떤 보수의 가치를 평생 살아온 사람이야 그건 아닌 것 같다. 굉장히 네. 폭넓을 수가 있고 실용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에 반하지만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보수의 노무현이라고 지금 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수장님. 네. 그런데요, 이 대표의 발언에는 숨은 전략이 있다. 이런 그럼요. 분석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른바 이게 허허 실실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것 같지만 또는 적대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네. 이게 이제 고도의 전략을 구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뭐 윤리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윤리 이번 주 이르면 열리게 된. 그렇죠. 네. 여기 이제 뭐냐면 이른바 친윤 견제와 자기 방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날 건드리지 마. 나 그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윤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윤핵관 네. 쪽에서는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노무현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래.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좋게 해석을 하네. 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에 지인을 동행한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또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네. 나를 내친다? 그건 안 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허허 실실 전략이죠. 네, 홍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뭐 등등등 여러 이제 신경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홍 수장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이제 최고 인선을 놓고 안철수 의원과의 갈등 이게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상 두 사람은 잠재적으로 차세대에 들어갑니다. 네. 경쟁 관계인데 특히 네. 두 사람이 보면은 뭐 지금까지 짧은 정치적 이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정치 현장에서 많이 부딪힌 것도 있지만 향후 긴 레이스를 한다고 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이 묘하게 지지층이 겹칩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 중에서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필히 두 사람 중에 한쪽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를 점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아마 이준석과 안철수를 두 사람을 놓고 본다면 당내에서 네. 가장 큰 경쟁 대상자일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현 대변인.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2달 채 안 남았잖아요. 결국에 전당대회 최대 변수는 이재명 의원이 나오느냐 네. 마느냐인데 여전히 이제 신중한 입장이네요. 뭐 나올 걸로 다들 보고 있고 아마 나올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어제 뭐 아마 이제 개항산 행사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메시지 줬거든요.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지지자들한테 뭐 문자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자를 붙인다든지 비난하지 말아라. 네. 어린아이들도 비난하면 싫어하는데 헌법기관 국회의원들한테 비난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자. 이제 그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얘기는 이제 직접적인 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치열한데 이제 일단 당직은 당원들 뜻에, 일단 공직은 이제 국민들한테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렇죠. 당원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죠. 약간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뜻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해달라. 이제 그런 어떤 간접적인 표현인 것 같고 아마 입장 밝히는 거는 이제 당장은 어렵지만 이게 왜냐하면 일단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언제 네. 한다는 게. 그다음에 이제 룰도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정이 나오고 룰도 정해지고 그래야 제가 보기에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체적으로 뭐 주변의 분위기들은 아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당대표 같습니다. 출마할 것이다. 홍 수장님, 이 상황에서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경 수사가 이재명 의원이 나오는 명분을 쌓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야권 결집의 필요성 이런 걸 염두에 둔 발언인가요? 일단 뭐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외부에 어떤 그런 위협 요인이 있으면 내부 결집이라는 차원에 두고 이재명 후보가 더 부상할 수 있다 이런 평론일 수도 있지만 이 박지원 전 국장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 당내의 구도에서 현재의 어떤 이재명 후보의 우위를 기정사실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저희들이 10일, 13일 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거는 뭐 선거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당시 보면은 민주당 내 지지장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이미 50%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네.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배 수장님 보기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현근택 대변인 얘기했듯이 정당의 주인 당원이다. 전당대 룰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고 그렇죠. 그 출마 수순을 밟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네, 출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출마할 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출마를 안 하고 1년 동안 더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겠다. 그건 또 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치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를 못 받는다면 그건 또 판단을 또 유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높을 네. 거고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민주당 안에서도요 한때 뭐 세대 교체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처음에 쭉 가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뭐 한누의 자기 정치냐 아니면 이 역시도 전당대회를 둘러싼 개표가 아니었던 계산에서 나온 것이냐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재명 의원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세요? 정면 돌파하겠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네. 이재명 의원이 정면 돌파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당을 네. 바라볼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래서 상대 당에서도 사실 상대 정파에서도 무엇인가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물로서 이 대척점에 서야 되는데 계속 그냥 불가론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출마를 하지 않게 되는 어떤 동인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출마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 의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통은 선거, 당대표 선거든 당권이든 대권이든 이렇게 출마를 하려 할 때 마이크가 주어지거든요. 이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자신을 향한 수사까지도 그러니까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옛날에 그 드루킹 사건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당시 보좌관이 경남 도지사 선거에 뛰어듭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마이크가 주어지고 거기에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 것처럼 거의 두 가지 의미 다 이재명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네. 싶습니다.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배 수장님. 네. 취임 이제 한 달 지났고 이제 41일째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하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50% 밑으로 네, 역주행입니다. 나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역주행하고 있는 다른 조사도 망라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도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오히려 더 올라가야 되는데 60%라도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슈와 구조입니다. 이슈로 보면은 인사, 결국 네.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성과보다는 사람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피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가 뭐 검찰 편중 인사다. 또는 지금 아직 청문회조차 못한 이 후보들이 장관 후보자들이 뭐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진영 간 대립 구도이기 때문에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70에서 80% 지지율을 올린 것처럼 그렇게 지지율이 나오기는 어렵다. 네. 말하자면 윤석열의 50%는 문재인의 70%다. 네. 그만큼 어려운 지금 지지율 구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네. 홍 수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하나의 일반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정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심각해 보고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배 소장 의견 동의합니다. 가면 갈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동의를 하지만 네. 역대 지금 5년제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은 취임 1, 2년 상황에도 그 중요한 국정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그 동력은 정치 사회 개혁 분야에도 그 지지율을 끌어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그런 어떤 지지율 운영 관리 차원에도 좀 문제가 있다. 즉 그분 지지율을 끌어올려가야 될 정치 사회 개혁 이슈에 대고 자꾸 지지율을 하락하는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좀 우려하는 것은 지지율이 높냐 낮으냐도 중요하지만 잘한다 못한다에서 아주 잘한다 아주 못한다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지율 상승에 큰 저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여론조사도 나왔던데요. 제가 그 두 분께는 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이인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위로 나왔는데
저도 정치부를 오래 했습니다만 정권 초에 뭐 예를 들면 여사를 둘러싼 뭐 검색량 이런 얘기, 또 2인자 얘기, 차기 주자 얘기, 이게 일반화가 돼가는 모습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이제 국정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뭐 70% 80% 그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아마 권력을 사실상 분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보고 있고, 아마 지금 나오는 조사를 보면 나머지 4분 합친 것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네. 장관이. 한동훈 장관 지금 사실은 검찰총장도 만약에 임명 안 되고 있는데 임명하더라도 거의 뭐 허수아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장관이 다 권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네.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있어도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검찰총장 역할뿐만 아니라 장관, 뭐 민정수석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더구나 조금 저는 위험하게 보는 거는 한동훈 장관과 또 그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가깝다는 사이예요. 네. 대통령 부인과 가까운 사람이 실제 2인자다.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부인, 장관 세 사람이 어찌 보면 이제 권력을 분점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2인자로 보고 있는 분이 실제로 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또 까먹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것을 검사로서 수사해왔던 것들을 보면 늘 가장 정점에 있는 권력을 수사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검사 내부에서도 미운털이 박혔다라고 늘 본인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현재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밀 수 있는지, 물론 뭐 법무장이 직접적인 수사를 하지 않지만,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저는 아주 나쁘게만 보지 않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 같은 전혀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대통령과 당대표로 끌어들이면서 보수는 지금 집권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새로움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